활용의 세상의 수수께끼에 대한 이런 대답은 전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어떤 한 목적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러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동료들의 행동이 어떤 목표를 갖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 엄청난 수수께끼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하늘부터 번개를 훔치는 프로테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메테우스. 인간은 자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세상이 어떤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문제, 영원한 이데아들이 잠자는 공조처럼 2000년 동안 이어질 깊은 잠에 떨어진 이후로 철학은 수많은 변형을 거치면서 그 케니히스 베르크의 철학자의 도래를 위해서 길을 닦았지요. 이 철학자는 대담한 몸짓을 하며 거대의 문제를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 새로운 옷을 입혀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칸트가 한 것은 물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을 피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한 심상을 결코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마타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물 자체를 나타냅니다. 우리 중에서 리마타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들여다보면 리마타라가 남태평양의 산호섬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당장 물 자체가 명백한 어떤 이미지로 변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남태평양의 섬들의 특성이라고 알려주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섬을 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마타라에 대해 다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미지의 것을 알려진 것으로 바꿔놓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물 자체의 초월적인 영역을 그 단어 하나만큼 줄이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알려지지 않았고 만져지지 않은 영역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인 우주를 확장하면서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적극적으로 발견을 이루거나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 가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어떤 현상 원인에 관한 생생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위 어떤 원리를 창조해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물 자체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옛날의 과학자들이 인과성에 관한 지식이 향상된 덕분에 현재가 원리들을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인과적인 연결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말하자면 향상된 방법을 통해 보다 높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발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막을 명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고 이미 세상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선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론의 기본적인 신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충족이의 원리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의 사슬은 무한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들의 능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원리들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원인도 종국적인 원인이 아니며 여전히 어떤 원인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동심원들과 이심원들로서 서로 연결된 무수한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계들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엄격히 말하면 이 세계들은 모든 주체가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세계들이 감각기관들의 동일성 때문에 다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와는 나름의 특별한 세계를 갖고 원류도 나름의 세계, 포유류도 인간도 이 다양한 세계들 사이의 관계는 거기서 개입하는 감각기관들의 지리에 좌우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세계를 보면은 아메바의 세계는 대략적으로 벌리의 세계, 이 두 개의 세계들은 포유류의 세계에 포함되고 이 세 개의 세계들은 인간 세계에 포함됩니다. 보다 분화된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세계는 보다 덜 분화된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세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낯익은 영역 안에 분포하고 있는 잘 알려진 큰 무리조차도 그 자체가 동일한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지의 어떤 종국적인 원인의 지배 아래에서 불가사의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 절대적인 영역은 두 가지 명확한 영역, 그러니까 한쪽의 물 자체와 다른 한쪽의 현상 세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본리는 오직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그 절대적인 세계 중에서 특별한 부분만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물 자체의 기본에 관한 관점으로 다소 기이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견해가 인식론의 문제를 유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 주관주의의 관점과 반대로 나는 엑스레이도 발견되기 전까지 순수 이성의 가정들의 대상 말하자면 신이나 자유, 불멸 같은 것들만큼이나 물 자체였다고 단정해야 합니다. 칸트가 실증 철학에 방금 논한 그 기원의 필수적인 본체의 우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인식론 비판은 물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철학에 유익하게 만드는 지적 작업을 다시 가장 먼저 벌인 사람은 쇼펜하우어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하나의 맹목적인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적인 후계자인 에드워드 폰 하르트만은 의지 이 개념을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초월적인 관념이라는 요소를 더하면서 물 자체를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인 의지와 상상력으로 해석했지요. 하르트만과 쇼펜하우어는 이론론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세계를 단 하나의 물질로부터, 그러니까 불확실한 본성을 지닌 단 하나의 전국적인 원인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명쾌한 정신을 타고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물 자체가 연결되지만 칸트의 결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한 대목은 없다. 감각적인 사람이나 따라서 인간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예민함과 모든 인간의 삶의 속에 불의 방음을 듣는 길을 가진 염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철학을 위해서 인간 고통의 심한 의미를 이해했으며 더없이 거친 야망과 동물성으로 되돌아가는 낙관주의자들처럼 그들은 모든 생명체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오만하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라면 그래야 하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사고에서 고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고통은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근본적인 개념인 의지의 맹목적에서 끌어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르트만은 고통을 모든 경험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칸트 이전에도 철학에서 이원론은 터부였으며 따라서 하르트만과 쇼펜하우어도 이론론자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 말하자면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물 자체로서 어떤 초월적인 토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맹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이 가득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르트만의 무의식은 그 자체가 의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행했으며 지금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최선의 삶을, 그러니까 영원한 빛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어떤 삶을 의도적으로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원론을 하나의 토대로 삼는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탐욕 노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즉시 세상의 고통을 설명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주의를 모든 이론적인 조사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토대로 선언한다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관역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각 연구가 이원론이라는 주제에 대단히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옮겨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두 인물이 했던 말을 올바로 이해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그 발언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수 시라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악과 선이 마주보고 있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니라.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니라. 10회서 마찬가지로 독실한 사람은 맞은편에 죄인이 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업적들을 보는 길이니라. 야코브 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것이 없다면 서로 어떤 사물도 자칫 분명할 수가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양성은 반대로부터, 그러니까 원소들 안에서 갈등과 사랑의 대립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이론을 제시한 엠페도클레스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순수하게 소색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깊은 곳 어딘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둔중한 무엇인가가 모든 동물적인 행동을 억누르고 모든 과업을 마비시키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무엇인가가 숨어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는 도리 자체의 힘의 느낌에 들떠서 위로 올라오고 있을 때 공중의 왕국으로부터 다시 내려가도록 강요하는 그 둔하고 완고한 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주변의 약한 나무들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하는 모든 햇빛을 뺏으려 드는 큰 나무의 시기 어린 열정이거나 성장하고 있는 생명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면서 세디를 내려가며 생명을 끈질기게 훼손하는 질병이거나 모든 원동력에 저항하다가도 어떤 자극을 흡수하기만 하면은 멍청이처럼 끈덕지게 거기에 집착하려 드는 물질의 무한한 어리석임일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이런 의문을 품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힘이 지배를 위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자연 속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침묵하거나 모든 행위의 운동을 억압하거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거나 모든 것을 평안하고 고양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힘은 언제나 모든 것에 생명과 색깔을 주거나 사방으로 운동을 전달하거나 물질의 강력한 포항으로부터 해방시키거나 모양들과 형태들의 끝없는 풍미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반된 목표들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갈등은 심지어 과학에도 생존 경쟁이라는 생물학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졌죠. 이 대립의 원천들을 조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우리는 주로 일반 물리학의 자료에 의존합니다. 생리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일반 물리학은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어떤 원리들로, 즉 당분간 그 본질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주관적인 목적들로 환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학 안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들을 모두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논의를 무생물계로 국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생물적인 현상들의 원리들은 중력, 응집력, 접착력, 모세관 현상, 흡수, 탄성력, 친화성, 간성, 자성, 전기, 혈빛,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힘들은 여전히 원리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에테르 속의 파동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이 에테르에 관한 생생한 심성을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특별한 의미를 전혀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원리들의 집단을 깊이 들여본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들이 다소 정의가 절된 두 부류로 나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물질에 내재한 선언적인 원리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모든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빛과 열, 전기와 운동이 있고 조건부로 자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은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힘들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힘들이 에너지의 변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건, 그러니까 장력과 장력의 완화가 가능해지고 명백해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